(5월) 가정의 달 특집 시시콜콜 택시. 오늘도 친근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달려갑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꽃 피우고 싶던 꿈들, 때로는 잘 무르익고 싶던 세월들이 있는데요. 스스로 마음의 창을 닫고 묻어버렸던 이야기들, 어떤 순간에도 마음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극복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시콜콜 택시, 오늘은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들여다봅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자, 시시콜콜 택시 5월은요 가정의 달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요, 오늘은 우리들의 미래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 청소년과 또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가장 가까운 미래라고 볼 수 있어요.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자랄 것인지, 그리고 노인들은 어떻게 잘 늙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근데 조금 궁금해졌어요. 어떤 게요? 사실 지금 보면 영석 씨가 좀 약간 이렇게 말을 잘 듣게 생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뭐 보시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뭔가 뭐 까탈, 뺀질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많은 부분들은 아마 공감들 하실 거예요. 좀 뾰족해졌고 예민해졌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잡아줬던 몇몇 분들이 있었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수십 년 전의 청소년기였던 것 같은데, 상현 씨도 궁금해요. 저는 어땠어요? 뭐 아무 문제 없이 맨날 뭐 학교 집 밖에 안 해가지고 웃지 마시고요, 조심한 선생님. 그렇게밖에 안 해가지고 뭐 질풍노도 이런 거 잘 몰라요. 학창 시절부터 거짓말을 많이 했구나. 그렇지. 엄마한테 많이 혼났던 것 같아. 공부 안 하고 공부했다 그러고 막 이래서 좀 혼났던 기억이 사실 있긴 있어요. 그래요.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도 네. 우리 청소년 주변의 아이들이나 우리 아이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사실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곧 부모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우리 어른들의 문제,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굉장히 바쁜 분을 좀 모셔봤어요. 힘들게 네. 모셨습니다. 마음건강주치의 조동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네. 특히나 그 정신건강의학과의 여러 분야들 중에서도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전문이시라고요? 네네, 정신건강의학과 일단 전문의 이후에 네. 조금 더 이제 소아청소년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의 사춘기 이야기는 잠깐 하긴 했어요. 네네. 사실 그냥 보기에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네. 진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어. 실천하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게요. 중2병, 뭐 사춘기, 네. 뭐 그런 거 혹시 원장님 경험하셨어요? 사실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중2병이라는 말이 네.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갑자기 아이들이 변하니까 컨트롤 되던 애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이 당황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요. 저도 당시에는 매일 어머니랑 다투기도 하고 네. 선생님한테 이제 반항심을 가지기도 하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고 뭐 그런 시기가 나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딱 와닿네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내가 제일 일단 잘 성적은 나가는. 좋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공감이 좀 안 되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나름의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왔던 청소년기임에도 불구하고 내적 갈등은 심했다. 나의 청소년기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전문의가 된 후에도 느껴지나 봐요. 네, 그런 게 없는 친구들을 저는 사실 좀 더 걱정을 합니다. 그래요? 네, 너무 이제 부모에게 억눌려 있는 애들이 네. 오히려 더 걱정이 될 때가 있고 나중에 언제가 터지더라고요. 네. 성인이 된 이후에라도. 네, 그냥 오히려 청소년기에 적당한 반항이나 예민함은 그렇죠. 자기 필요하고. 주체성의 문제죠. 오히려 그걸 잘 잡아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보통 우리 원장님을 찾아오는 학생들은 네네. 어떤 고민들을 안고 오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요즘은 사실 조금 자해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자해, 우울, 불안,
뭐 자퇴 관련 고민 뭐 이런 걸로 요즘은 사실은 조금 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로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주제예요. 저는 아이들이 그냥 학업 스트레스,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맞아요. 교우 관계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의 수준이 좀 아니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의 다양한 고민들이 아이들 속에 내재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 또 코로나 시기잖아요. 네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이제는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게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도 많은 영향이 가나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제가 한창 때 작년에는 이제 사람들이 병원을 아예 안 오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감염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때도 정신과만 환자가 늘었습니다. 모든 과들 중에 정신과만 환자가 늘었었고 사실 실제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라도 우울, 불안 이런 환자군들이 한 2배 이상 늘어나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20, 30대 젊은 층의 어떤 환자분들의 자살 위험성, 자살 생각이 거의 20%가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참 이름도 많이 바뀌어 왔고 인식도 많이 바뀌어 왔어요. 네,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건강의학과 혹은 정신과라고 한다면 상담 치료에 있어서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 그게 이제 예전부터 이런 편견이랑 좀 싸우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정신과 전공의가 됐었고 2013년도에 정신과 전문의를 이제 획득을 했는데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찾아오는 환자군들이 많이 이렇게 다양화되고 늘어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약간 중증의 정신적 불안 이런 상태의 분들만 찾아오셨었더라면 저는 요즘 어리게는 12개월짜리 아이가 마치 소아과 방문하듯이 발달 문제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연세 드시기에는 100세 노인분들이 또 치매 문제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잃어서 우울해요.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고민이에요. 이런 어떤 이유들로 가볍게 정말 상담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코드라든지 보험, 진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특정 정신과의 코드를 받으면 우리 아이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근데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볍게 상담을 계속 이어나가는 정신과 상담의 경우에는 전혀 이제 그런 코드가 아이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요. 개인의 어떤 의료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도 조회할 수도 없기 때문에 괜히 병을 키우지 마시고 쉽게 좀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셨을 거거든요. 네. 아이가 진로 혹은 취업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전혀 피해보는 게 없다. 이 네.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가 청소년들을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요즘 사실 이런 청소년과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학폭 미투 이런 것도 있었고 N번방 사건도 있었고 선생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저도 사실 진료실 안에서 이제 피해 학생 내지 가해 학생들 다양하게 만나고 있고요. 네. 요즘 이제 학교 폭력의 가해자 아이들도 의무적으로 몇 번 이상의 상담을 받게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시키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어제인가 그저께도 아마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그 여중생에게 포항에서 성매매를 강요했다가 그랬죠. 거절하니까 엄청 이제 때려가지고 네. 그죠. 폭력이 이루어졌고. 예, 사실 정신과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학교 폭력, 왕따, 요즘 또 특히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네. 자살 문제, 성폭력, 그다음에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요즘 애들도 그렇게 숙소를 많이 잡고 놀더라고요. 모텔 같은 데 잡고 놀기도 하고 자취하는 청소년도 너무 많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진짜 격동과 변화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지만 우리가 좀 좁게 범위를 좁혀보면 이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시 또 부모님들의 기대 학업 이 부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압박이 돼야 된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전에는 사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아이들의 우울 내지는 정서 변화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그거보다 약간 훨씬 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이제 7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영어를 1년간 배웠는데 보충반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내 아들이 이럴 리가 없는데 라는 아빠는 좀, 그런 생각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처럼 뭐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불과 7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로서 갖는 기대는 당연할 수도 있겠죠. 당연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다들 공부를 잘하신 것도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아니고 지금 부모님들한테 뭐 미분적분 풀어보라고 시키면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저 역시도 뭐 아무것도 사실 풀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가장 조금 특징적인 문제라고 하면 자기 영역과 아이들이 이렇게 맡겨둬야 되는 영역을 좀 잘 구분을 못하고 자꾸 이제 혼재되게 침범하는 경우가 아니지 않을까 좀 싶긴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공부나 네. 학업 또는 친구를 만나는 문제는 아이들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 주관을 가지고 특히나 청소년일수록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네. 당연히 밟아 나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시행착오도 생길 수밖에 없는 마련인데 다 경험이 돼야지 아이들도 이제 점차 실수를 줄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저 부모가 부모 입장에서 우리 세대 때는 안 그랬어라는 금지라든지 억누르려고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사실 점점 더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많이 닫죠. 어차피 공부할 애들은 알아서 방황하다가도 공부하게 될 거고요. 네. 또 다른 어떤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알아서 그렇게 사실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 알아서 쪽으로 방향이 나왔네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요즘 이렇게 그림 수업을 좀 듣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수업을 듣는 오전에 수업을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어머니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아이들을 둔. 근데 수업 시간 중인데 다들 갑자기 막 짐을 싸서 나가세요. 그래서 다들 애 시험 기간이라서 집에 밥 차려주러 가야 된다. 내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를 아이들을 다 기분을 맞춰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옆에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 밥 먹었으면 치우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그냥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엄마가 치울 테니까 그대로 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너무 애들을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맞지만 그러니까 비위를 맞춰준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과보의 측면도 있고요. 사실은 집단 생활이나 사회성을 함양시키는 데는 굉장히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예. 7살에 영어 보충반 들어가도 괜찮은 거잖아요. 아, 그럼요. 아이고 모를 수도 있지. 그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긍정적이네. 나. 그러니까 보충관을 한다는 건 날 너무 사랑해서 한번 더 보려고. 네, 네, 오, 네, 네. 긍정적인 얘기네요. 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좀 놀랐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청소년 학생들이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자해 말고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표출이 되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이게 한 3년 전부터 자해가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유행이라는 네, 저는 이제 그때 제가 그 당시에 경북에 처음 왔을 때인데 제가 당시에 이제 경주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쫙 본 적이 있는데 한 반에 3명이 똑같은 날 진료를 보러 오는 거예요. 자해가 이제 그 반 안에서 유행처럼 돌아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사실 자해가 아마 분명히 한 학교에 몇 명씩 있을 겁니다. 한 학교에 몇 명씩 있을 거고 뭐 방식은 다양하죠. 근데 대부분은 그 아이들이 이제 누적된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가 됐을 때 네. 이제 자기를 나름대로 달래는 방식으로 자해를 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이제 몸의 상처가 마음의 아픔보다는 오히려 낫다. 차라리 몸의 상처를 내므로써 내 마음의 상처에 약을 친다라는 느낌으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SNS에서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보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섭네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럼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면 어떻게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이 뭔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응어리들이 좀 풀릴 수 있는 건가요? 뭐 사실 근데 자해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보통 많이 걸리는 편이라서요. 보통 한 중학교 1학년 정도에 많이 시작을 하고요. 어리게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도 봤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애들을 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약간은 다른 방향,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보통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뭐 칼 뺏고 뭐 돈 안 주고 너 한 번만 더 자해하면 뭐 나도 같이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거든요. 아이고야.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아이들이 더 숨어서 자해를 하게 되고 자해가 나왔으니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자살의 어떤 위험도 사실 굉장히 크죠. 네. 자살까지 이제 사실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우울하거나 그런 뭐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SNS든 친구들이든 부모에게 약간 티나지 않는 형태로라도 일단 헬프를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드러내지는 않고 몇 년간 부모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자꾸 이제 어떤 자기 방 안에 숨는다든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근다든지 뭐 계속 긴팔만 입는다든지 뭐 밴드 같은 거 자꾸 붙이고 다닌다든지 뭐 그런 것들의 어떤 경우가 있었을 때 좀 생각해 보실 만 하겠죠. 그래서 왜 뭐가 힘들어서 어떠한 감정에 압도될 때 자해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일단 접근을 해서 상담을 사실은 계속 꾸준히 길게 이어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부모가 아무리 아이와 친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가깝다고 생각해도 이게 아이들이 숨기려면 또 숨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숨길 수 무서운 있습니다. 것 같아요, 진짜.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런 학교 폭력에 피해에 노출됐을 때 뭐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굉장히 수치심을 가지기 때문에 부모에게 숨기려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굉장히 뭐 접하면 접할수록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이 그러니까요.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좀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가 시간을 잘 의무적으로라도 준다는 거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좀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혹은 어떤 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보세요? 여가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여고 잘 놀고 잘 쉬어야지 뇌도 이제 활동성이 좋아지겠죠. 좋아지고. 근데 요즘 이제 다만 안타까운 거는 아이들이 쉰다는 게 제가 늘 물어봅니다. 너 쉴 때 뭐 하니? 너 뭐 할 때 제일 행복감을 느끼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누워서 폰해요 라고 하는 대답들이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이들이 놀고 쉰다는 게 약간 예전과 다르게 너무 개인적이고 그저 그냥 스마트폰 게임에 좀 국한되고 사이버상의 어떤 인간관계에 좀 국한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고요. 개인적으로는 진로 탐색과 여가 활동을 좀 결부를 시켜서 네.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를 찾아주시든 사회나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서 좀 사실 적극 권장되고 여가들이 또 청소년들이 스스로 여가 활동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 특히 부모님들, 어른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 학교 폭력. 이 부분은 뭐 절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발생한다라는 몇 가지 원인들이나 정황들을 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학교 폭력은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사실 비슷합니다. 뭐 예전에 일본에 뭐 이지메라는 단어가 이지메, 유행한 적이 네. 있었죠, 그죠? 진짜 약간의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한 원인은 없고요. 네.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두드러지거나 여러 가지가 이제 결부돼서 나타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제일 첫 번째 이제 개인적인 요인을 보자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 충동적이잖아요, 사실. 청소년 시기까지 다 그런 시기들이 있으셨겠지만 그래서 전두엽의 어떤 충동성 그런 것들이 미숙함으로 인해서 그런 조절에 좀 취약하다는 거 그리고 약간 개인의 약간의 정신병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ADHD라든지 품행장애라든지 이런 거가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부정적인 가정 환경, 늘 자주 싸우는 집, 학대를 오히려 받은 아이들 또는 누구를 때리고 와도 가만히 그냥 두고 보는 방임적인 부모들 뭐 이런 요인이 또 강화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만의 어떤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여가 생활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뭔가 자꾸 분노가 표출이 된다든지 뭐 또래 관계, 뭐 불만족스러운 학교 생활 같은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폭력물에 많이 노출됐던 경우 어떤 사회 문화적인 요인, 남성 중심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대부분의 가해 학생들이 굉장히 평범합니다. 네. 평범하고 중산층의 부모의 얌전한 성격의 아이들도 사실 많습니다. 많아서 근데 부모랑 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고
아이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좀 지켜봐 주셔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청소년 시기에 좀 국한돼서 일어나지만 그게 자꾸 쌓여가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인기에 가서도 군대 또는 회사, 사회관계 내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봐주고 넘어가자라는 사실 인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또 아이의 학교 생활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아이들도 그걸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사실 제일 좋지 않은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든 어른으로서 선생님이 이거를 조금 무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자꾸 이렇게 할 때 정말 피해 아이들이 이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1년, 2년, 3년 평생 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해 아이들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보호, 이게 이제 제 1번으로 생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2번은 가해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에 맞는 확실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피해 아동들이, 피해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이 가해자들이 자기들이 처벌을 받거나 뭔가를 당하고 나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그 피해자들한테는 더 큰 상처와 그런 걸로 남아서 오히려 말을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아이들은?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가 있죠.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학생이 한 명 찾아왔었는데요. 요즘은 또 스쿨 폴리스라고 있습니다. 네. 스쿨 폴리스라고 있고 바로 이제 사실은 그런 경찰 같은 그런 행정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아이들 뭐 학교 선생님의 말도 사실 우습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과감하게 일단은 분리시키고 고소 내지 고발까지도 사실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의도하지 않은 가해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에 휩쓸려 가다 보니 여기에 내가 같이 가담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괴롭힘을 받을까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톡방이라고 하죠. 땡톡 그 방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마치고 나서도 이런 SNS나 이런 부분들로도 맞아요. 폭력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때요, 선생님? 사이버 폭력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네. 요즘은 거의 한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때리는 형태였다면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사이버 폭력의 형태를 같이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뭐 카톡 감옥이라든지 뭐 요즘 와이파이 셔틀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와이파이 셔틀이요? 네네. 예, 이제 빵 셔틀처럼 네네. 데이터를 뺏어 쓰는 거죠. 아. 여러 가해 아이들 무리들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진짜 이제 못됐다. 와이파이 셔틀이라고도 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한정이 돼 있으니 네네네. 요금제가, 와. 그래서 뭐 비싼 요금제를 가입시키기도 하겠죠.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흔히 아시다시피 폭력 현장을 촬영해서 너무나 수치스럽게, 사실 중학생들은 페이스북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 이런데 뭐 올린다든지 합성해서 뭐 온갖 욕을 적어서 저격글을 올린다든지, 중학생 이상 되면 이제 성적인 거에 대한 관심도 늘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 조금 너무 수위를 넘는 뭐 사진들이 오간다든지 어쩌다가 또 약간 꼬드김에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례는 잠깐 말씀드리면 네. 카톡방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좀 괴롭히고 싶은 여자아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여학생에게 다른 여자아이들이 너 멋진 남학생 하나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때 공기계로 허위의 계정을 하나 파서 멋지게 생긴 남자의 얼굴을 이제 프로필 사진에 걸어놓고 그 친구인 양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달콤하게 네. 사랑에 빠져들게 대화를 나눠가지고 몇 날 몇 시에 뭐 예를 들어서 모모 월드 놀이공원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잡고 그 친구 이제 한껏 꾸미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도 나온 사람은 없고 자기들은 뒤에서 그걸 촬영하면서 그걸 어디다 또 올려서 놀려대고 진짜 다른 속상하다. 사람들에게 보내고 뭐 이런 경우도 사실 봤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와. 차라리 한 대 때려라가 나도. 낫지 네.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받는 충격과 고통은 오히려 폭력보다도 더, 폭력도 나쁘지만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이 때의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요? 그런 아이들의 우울은 진짜 오래 갑니다. 정말 오래 가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 맞고 잊어버린 게 낫지
정말 약간 뭐 흔히 말해서 트라우마죠. 네. 그런 정서적인 트라우마, 특히 동급생인 친구들에게 당한 트라우마는 정말 요즘 뭐 학교 폭력 미투도 많이 나왔었죠, 그죠? 그런 것들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될 수 있겠죠. 성인이 돼서도 진짜.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는군요. 네. 자, 이렇게 뭐 사이버 폭력 같은 것들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네. 근데 이렇게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위센터라고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이 센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뭐 정신과 문턱이 아직 뭐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사실 일부 분들에게 어려워.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각 지역마다 있죠. 이제 요즘 학교에 있는 거는 위클래스, 조금 더 센터의 개념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 위센터라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경북의 여러 지역의 위센터 자문위를 맡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사실은 병원에 가기 힘든 아이들의 심리 검사, 치료 다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전문 영역의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분들이 열심히 좀 치료에 임하시고 계시고요. 자원봉사자들의 뭐 멘토링 지원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튼 처음에 조금 가기 힘드신 분들은 가볍게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 아이가라는 생각이 들거나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좀 걱정이 되거나 혹은 청소년도 나는 혹시라는 궁금증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 중, 고까지는 다 커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전국적으로 이 센터는 다 있는 거죠, 이 센터는? 네, 다 있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 네, 한번 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 얘기가 무거워졌어요. 근데 요 얘기는 우리가 좀 유쾌하게 했으면 좋겠다. 좀 네. 밝게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이제 연애 문제, 청소년기의 성 문제, 연애 문제.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많이 바뀌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청소년기의 연애 해보셨죠? 많이 했죠. 할 말 많겠는데요? 네, 저도 했었고 상현 씨도 당연히 네 했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청소년기의 연애는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물론 걱정되죠. 걱정되시겠죠. 충분히 저도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서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해본 아이들 다 잘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연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네.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일과 사랑 그리고 사랑과 일. 놀이, 네. 일, 사랑, 놀이가 균형 잡힌 삶이 건강한 삶이라고 프로이드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프로이드께서 그럼 말씀하셨어요. 사랑해야지, 해야지. 네, 사랑해야죠. 해야지. 근데 청소년은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못하게 맞겠습니까? 맞아요. 예, 관심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약간 그래도 인식이 바뀌어서 이게 금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요. 네, 늘 네. 뭐 공부를 우선시 해라, 맞아요. 뭐 최대한 뭐 적게 만나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조금 그런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성교육 같은 게 좀 아직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로 조금 더 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아이들에게 잘 좀 가르치는 게 더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사실 제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오, 네, 흥미진진하다. 네. 제가 남녀공학이었어가지고 같은 반 남학생이었거든요. 그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좀 나쁘지 않게 좀 잘 해오다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약간 일단 성적이 좀 떨어지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 연애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분노하시며 네가 연애질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는 거다. 뭐 진짜 엄청 혼냈어요. 저 맞기도 했어요, 진짜. 아 진짜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뭐 그 좀 많이 그 친구가 떨어지긴 했어요, 성적이. 근데 그게 저를 만나서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주변에서 약간 뭐 이런 거 하지 마. 너가 이렇기 때문에 약간 체벌까지도 막 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약간 이게 뭐 내가 잘못된 건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도 사실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그럴 거예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고3이라서 그렇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도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토로하시는 어른들 부모님도 그럼.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꾸 큰애 얘기를 하게 되는데 7살 네. 남자아이인데 얼마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어떤 여자아이한테 오늘 완전 첫눈에 반했어. 사랑에 빠졌어. 뭐 이런 얘기를 이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애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정말 얘도 역시나
벌써부터 남자네. 예, 아. 남자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연애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감정의 어떤 서로 오감과 많은 것들을 사실 배울 수 있는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초기 성인기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발달 과업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결혼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겠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부모님들께서의 하시는 걱정을 이해도 하지만 네. 미리 너무 앞서서 너무 약간 성적인 거랑 결부시켜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성적도 마찬가지죠. 뭐 성적이 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그런 기미가 보이거든. 같이 집에 불러서 여러 가지 사실은 진짜 열린 소통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같이 공부하기도 할 수 예. 있고. 아니 눈앞에 어른 거리는데 성적이 어떻게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겠죠.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지만 그 뒤에 어떻게 끌고 나갈지도 사실은 부모의 역할인 거고요. 무조건적인 금지로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먹히는 일은 연애 포함해서 거의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맞아요. 청소년기 때의 연애는 저도 해봤지만 고3 때 그런 또 일이 있었군요, 상현 씨. 네. 그렇네요. 여기서 또 상현 씨의 과거를 또 듣게 됩니다. 아유, 잘 지내니? 그래.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네.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누구나 하는 고민일 거예요. 맞아. 유치원 때부터 7살이라고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연애는 그 아이의 자아이고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 한번 같이 제대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